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뉴스와 여론의 방향 같은 것들이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세 사람은 플로리다의 주지사 론 디센티스와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의 지지자, 마가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여러 가지는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정규방송 뉴스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토요일에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인간사라는 것은 정책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 사적인 판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민자들은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와 애리조나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 주가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불법 체류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가? 글쎄요, 먹여 살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 주가 불법 체류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가? 불법 체류자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런 무슨 피난처라든가 생츄어리 시티라든가를 만든 너희들이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살게 해봐라 하는 뜻으로 워싱턴 DC,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는 너무 멀기 때문에 동남부에서 동북부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로스앤젤레스로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 주 정부에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민자로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약 50명을 샌안토니오에서 저쪽 동북부의 매사추세츠의 마샤스 빈야드로 보낼 때, 그때 분명히 그는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국경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이민도 좋지만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다른 주로 보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쿠바계 이민자는 텍사스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플로리다주로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역시 동북부인 델라웨어로 보낸다던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법 이민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다른 인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걸어서 미국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괴롭히는 것에는 더욱 반대합니다. 불법 이민자에게도 반대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잡지 애틀란틱에 글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어떤 경우에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공화당 대통령도 사면을 생각했어야지 됐고,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도 사면을 생각했어야지 됐고, 그것으로도 여의치 않고 하니까 드리머,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모두 모르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의 땅들을 넘어서 미국에 와서 정착한, 미국에서 다 교육도 받은 그런 16살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에게 드리머라고 하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겁니다. 행정명령만으로는 안 돼서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법안이 통과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기 전에는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신들의 유권자의 표를 계산하면서 갑니다. 표 계산할 때 어느 것이 더 인간적인가 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개인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집 앞으로 난민 신청자들을 실어 날랐고, 플로리다 주지사는 마샤스 비냐드라는 아주 부자 해안 섬이죠, 섬. 그곳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일단 국경을 넘어오면 그 사람들이 한 10개 국가를 거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 걸려서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국가의 정치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폭력, 마약 때문에 그게 또 다 미국과 얽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할 때는 미국이 그 난민 신청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지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어디로 보낸다 하는 것을 속였다는 거죠. 속이고 마샤스 비냐드라는 부자들의 별장이 많은 섬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누추한 차림의 난민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거 뭐야 하고 보낸 사람만 비난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낼 때의 문제는 여기서 빨리 나가면 보스턴으로 보내줄게. 거기 가면 일자리도 있고 잠을 잘 곳도 있어. 이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섬, 대체로 부자들이 사는 섬. 계절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곧 추워집니다. 계절적인 일은 하나도 없고 계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샬스 비냐드에 머물렀었던 사람들도 다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 돈도 벌 수 있어. 하고 빨리빨리 타세요. 버스에 타세요. 빨리빨리 비행기에 타세요.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꼬드겨서 그 말하자면 전세 버스, 전세 비행기를 꽉꽉 채워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10개국을 넘어서 걸어 온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던질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이게 이제 론 디센티스라는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대선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착륙하기 비행기가 20분 전에 이러이러한 난민 신청자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했겠죠. 도착합니다. 비행기에 탄 채 착륙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마샤스 비냐드가 그럼 뭐 깨끗한 사람들만 사는 이곳에 이렇게 불만을 해야지 되는데 오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같은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 처음에 팍스 텔레비전의 터커 칼슨이 7월 달부터 계속 이 비슷한 비수기에 사람들을 섬에 가둬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오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섬을 별장 삼아 살고 있는 부자들은 백인들이 많고 분명히 인종차별을 할 것이야. 컴플레인을 할 것이야.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분노하겠어? 그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터커 칼슨의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분들을 거짓말을 해서 그냥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비디오그래퍼까지 비디오로 찍어서 본인에게 다시 보내면 선전물로 활용을 했겠죠. 함께 보냈습니다. 정말 이상한 잘못된 계산, 오산입니다. 정치에서 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판단보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보다 이상한 판단, 아주 이상한 판단이 더 나쁘다. 이 경우가 아주 기묘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전술은 사실 지금까지는, 지금 트럼프 이후에는 많이 쓰고 있지만 멕시코라든가 과테말라라든가 폭력과 마약이 넘치는 정권 아래서 많이 쓰여졌던 겁니다. 또 마피아식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주 비교가 되는, 그래서 기피할 줄 알았는데 성공의 교회에서 아주 잘 돌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어 자원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온 그런 분들께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서포트를 프로바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인간을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 본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신념이 그렇다 하더라도 속였잖아요. 속이고 정치적인 계산에 계략에 소풍으로, 그것도 힘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춥고 배고프고 등실인 사람들을 활용을 한 거잖아요. 활용이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완전히 소풍으로.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법무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텍사스, 애리조나 주지사가 이렇게 속이고 어디로 갈 테니까 가면 아주 좋을 거야 하고 보낸 것은 납치가 아닌가. 납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에도 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속여서 간 것이니까 불법인가? 이런 것들을 어제 의논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겠죠. 왜 돈데보이 돈데보이 하고 한국에서 무척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요? 70년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행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Where I go?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되지? 그런 이민자들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돈데보이. 저는 요즘에 이 이민 문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되는 것도 당연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불법인 건 아닙니다. 난민 신청하는 데까지는 합법이고 그 이후에 분명히 회색지대가 있긴 있죠. 뭐 법원에 여러 가지를 할 때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기여하는 것도 있고 어느 게 더 많다. 기여가 더 많은가? 해가 더 많은가 하는 것은 많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아주 위험의 요소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춥고 배고플 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조금 도와주는 것을 자녀분께 권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선택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마 중간 선거에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키워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지지율은 뭐 LP통신이나 또 무슨 뉴욕타임즈, CNN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나 거의 한 많게는 45%에서 42%에서 45% 정도. 그러니까 최저 뭐 35%그 약간 아래에 있었던 것보다 1, 2개월 사이에 거의 10%포인트가 올라간 거고 그것은 많은 법안들도 통과가 됐고 가솔린 값도 낮아졌고 철도 노조도 타결됐고 미국 사람들은 신경 많이 썼습니다. 공급망 문제 또 물건이 또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이런 그 정상회담도 열리고 했잖아요. 소수인종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당이 미국에서 다수당을 차지해야지 되는가도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짐에 따라서 민주당이 전과 달리 반대로 공화당에 비해서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따라서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이 79%에서 한 73% 정도 나옵니다. 반대는 공화당이죠. 상원은 이제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 80년 전부터 집권당의 그 중간선거 결과를 쭉 보면은요. 선거에서 집권당은 패배합니다. 2002년만이 이겼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8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전부 패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여론조사도 사실은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는 아주 본인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좀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진보나 중도층의 답변이 많으니까 사실은 요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공화당이 약간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죠. 린지 그레이엄 연방 공화당 상원 의원이 15주일 이후에 낙태는 금지하는 전국적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여론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미국에서 낙태하는 사람들의 92.93%가 13주일 이전에 거의 12주일 이 정도까지 낙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전에 이제 23주일, 22주일까지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15주일로 만약에 한다면 통과되지 않겠지만, 그러면 90% 넘는 그 낙태는 당연히 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가 극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법안에는 뭐 어머니를 위해서 근친 상간이라든가 뭐 생명에 대한 여러 건강상의 예외 같은 것도 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여기에 찬성을 하는 그 공화당 의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고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대통령에 퇴임할 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 시작됐을 때는 민주당이 내게 준 선물이네.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지명을 한 판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가져간 자료를 특별감찰관 없이는 보지 못하게 해라. 특별감찰관이 이건 보고 이건 보지 말고 가려서 주는 것만 해라 하는 판결까지도 내려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꼭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 법률 비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되거든요. 일단 선불로 300만 달러를 지급을 했고 300만 달러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날마다 얼마나 많이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을 엄청나게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의사당 폭동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선거가 가짜였다, 부정선거였다 하고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점 과격해집니다. 과격해진다는 것은 그다지 느긋하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적인 라디오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로 기소되면 지금까지 당신은 보지 못한 일들을 볼 거야. 그게 폭동이 일어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휴 휴이트 진행자가 아니 그거는 얼마 전에 말하자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폭력 조장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답이. 그냥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말하고 그렇게 약간 운을 띄우고 하는 것이 마피아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암시를 무척 많이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이 넘버원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모른답니다. 모른다로 일단 답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특히 저 사람 알아? 몰라. 무슨 뭐 카터 페이지 알아?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결국은 뭐 영장 받고 러시아 그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영장 받고 조사 받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내가 토커 페이지가 누군지 알게 뭐야 버스보이지 했는데 나란히 대통령 옆에 앉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외교 자문이다. 젊은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도 잘못하고 뭐 이러니까는 러시아에서 스파이로 활용하려고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도 어느 대통령 아래서도 영장은 영장 발부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은 그런 것에 관여를 좀 안 하는 것을 정상으로 하는데 마구 압박을 하잖아요. 영장 발부해라 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시절에도 영장 발부가 나왔었던 겁니다. 외교 자문으로 하면서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막 오디오도 있어요. 이름까지 얘기하고 너무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하고 옆에 앉힌 사진까지 있는데 나 그 사람 모른다. 끝까지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진 찍히는 거는 그 당연히 찍힐 수 있지. 아니 정치인이 사진을 찍히는 게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모르는 채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히는 게 그게 대수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진 찍히는 게 얼마간의 기간에서 얼만큼 많이
얼마간의 근접한 기간에서 사진이 찍혔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모호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폭력을 조장하냐고 하면 내가 뭘, 나 저 사람 몰라. 뭔가 범죄 혐의가 잡혀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마피아의 그 다운의 경고와 비슷한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대강 말하면 주변에서 알아서 처리도 해주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어머 이게 너무 나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수사야? 물론 어느 정도의 그 행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건 좀 지나치나 아닌가는 있겠죠. 그러나 근거 없는 것을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럼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수사 당국을 의심하도록 하고, 이렇게 될 때 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뭉칩니다. 주변 사람들은 뭉치지만 반대는 화가 나고, 중도에서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저건 아니지 하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런 게 있고요. 더한 일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그 음모의 주체인 큐아난의 그 배지, 그 옷핀을 달고 단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걸었습니다. 이제 나의 좋은 음모를 많이 퍼뜨리라는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핀의 그 핀과 큐아난 뭐 여러 가지 뜻하는 게 폭풍이라는 The storm is coming.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때의 큐아난이 말하는 폭풍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권력을 되찾고 상대가 재판을 받고 생방송에서 그 상대가 처형될 것이다. 이게 이 큐아난의 음모론입니다. 생각만 해도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을 상징하는 핀을 달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실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모른다 하다가 큐아난을 또 대통령이 모르면 그것도 말이 아니죠. 음모론을 퍼뜨리는.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는 잘은 모르지만 뭐 음모론에 대해서 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배지를 달고 나왔다니까요, 어제. 그런데 큐아난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피자게이트에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자녀가 뱀의 DNA를 갖고 있다고 믿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캘리포니아 남성이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큐아난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콜로라도주 여성은 큐아난과 자신의 딸이 큐아난 지지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뭐 아이를 납치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던가, 그리고 무슨 뭐 프랑스에서도 어린이를 납치했다던가, 뭐 심지어 누구를 살해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큐아난의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이 같은 그 큐아난 어카운트를 내려버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 배지를 달고 The storm is coming 배지를 달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 출신의 백악관 비서실장 존 캐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존 켈리죠. 이 존과 존이 혼돈돼요. 존 켈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의사들이 23명인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사서 분석을 하고 현실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데 이렇다 저렇다 변덕스럽다 불안정하다. 그런데 가장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을 놀라게 한 것은 언제나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옳고 그름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항상 잘못된 일을 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나중에는 이제 그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특히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숨졌을 때 그 연방 상원 의원도 숨지면서 유서에 그 자신들의 유명한 사람들은 그 장례식 자체가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쭉 그 원하는 바를 적어놓고 가잖아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암이었고 그때 숨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숨져도 대통령은 내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게 해라, 초대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존 맥케인도. 그렇다고 가장 영향력 있는 수십 년 동안의 연방 상원 의원을 한 사람을 위해서 조기를 걸어라, 반기를 걸어라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존 켈리가 야 이건 해도 너무하네 했죠. 나중에 압박에 의해서 조금 짧게인가 조금인가 아무튼 하기는 했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 정상이 숨졌을 때도 지금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바이든 대통령 월요일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묻힐 때까지 지금 조기 걸게 했잖아요. 아베 신조 때도 그랬고 넬슨 만델라 때도 그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도 그랬고 이제 그런 일들 이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지지자들은 많이 결집시켰는데 주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고 여성들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낸시 펠로시 얼굴을 봐라. 성형수술에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 저 여자 성형수술 많이 했어 뭐 이런 얘기겠죠.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눈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라는 인디안계 나중에 그 UN 대사까지 했었잖아요. 주지사였었고 니키 헤일리는 얼굴 색깔이 좋지 않아서 얼굴 색깔이 화이트이 아니잖아요. 얼굴 색깔이 좋지 않아서 부통령 후보를 할 수는 없어.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를 좋아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나는 트럼프는 좋지 않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분들은 트럼프의 정책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를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베컴 축구 선수가 13시간을 기다려서 조의를 표했답니다. 영국인 가운데서는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0년 그의 여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럴까요? 다 절제, 인내를 했었던 그런 것에 비하면 몇 가지의 그 사진을 보면은 카메라가 없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정말 엘리자베스 2세의 평소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전에는 전부 카메라 앞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라디오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음성만 나가니까 저희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그 방송을 할 때도 저는 오랜 또 그 라디오의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텔레비전으로 출발한 사람처럼 딱 아주 정적인 그런 모습을 하기도 싫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기도 싫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런 거는 있더군요. 이 움직임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가 훨씬 텔레비전보다 뉴스를 집중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본인을 뒤에다가 놓고 앞에서는 여왕이라는 사람만 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한 5마일 정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16시간 정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왕과 찰스 3세 왕과 윌리엄 왕세자가 가서 아버지가 먼저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아들이 조금 아버지보다 오래 있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영국 뭐 군주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찰스 왕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왕실이 풀어야지 될 문제도 있는데 가능한 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70년의 영국 여왕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군주제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을 때 뭐 지금 당장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진 않았지만 이제 70년의 그 여왕이 갔잖아요. 지금도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영국 연방에 있어서 그런 국가들 다 합치면 56개국 정도 되거든요. 인구로 25억 명.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서 56개 국가 가운데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 14개국은 최고의 그 나라 지도자가 영국의 왕이거나 여왕인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고 지금은 이제 찰스 3세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바부다라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또 어느 나라가 있나요? 솔로몬 제도도 있고 뭐 많은 나라 파푸아뉴기니아도 있고
그레네다도 있네요. 그레네다도 있고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도 있고 루시아도 있고 투발루도 있고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군주제에서는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그냥 자발적으로 뭐가 이득이 되는 게 있겠죠. 시스템적으로나 뭐 경제적인 거로나. 해서 영국 연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대영 제국과 관련 없는 나라 가운데서도 아프리카에서 영국 연방에 합류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뭐 통고라든가 모잠비크라든가 가봉이라든가 뭐 이런 루안다 이 4개국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도 인권이 있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운동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영국 군주국이 2차 대전 때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민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막 요즘 반발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바베이도스라는 나라가 지난해에 완전히 우리는 뭐 영국 국왕 여왕을 우리의 군주로 모시지 않겠어 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여왕을 이제 대통령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공화국이 돼서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영국의 중요한 문제는 찰스 왕의 면모입니다. 찰스 왕이 왕세자였을 때, 왕세자로 책봉받기 전인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저는 사실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최근에 찰스 왕이 왕이 되고 어머니의 장례식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카메라 세례가 많이 가니까 언짢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펜 어디 가서 사인을 하는데 펜에서 잉크가 새어 나오니까 거기서 준비한 거겠죠. 왕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막 신경질을 내면서 좀 잉크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 펜을 나 이건 견딜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와이프에게 여왕에게 카밀라에게 주고 카밀라가 받아서 이렇게 또 그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묻었네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또 어떤 테이블에서 또 서명을 하는데 너무 테이블이 작으니까 그 펜을 놓았던 이것을 가져가라. 이 사람은 몸에 밴 겁니다. 그것도 신경질적으로 표정이 확 보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성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 겉의 모습은 영국 신사 그 자체죠. 변덕스러운 성격인데 제가 왜 이게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거의 뭐 3살 때부터 3살쯤 됐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미 그 여왕이 되면서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 갔다 와서도 아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국가 지도자들을 만났고 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안아서 젖을 먹이고 키웠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의 아들이지만 엄마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훈육시키는 유모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엄격하게 가르쳐라 하더라도 그 왕자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왕자를 선생님들이 잡습니까? 결국은 못 잡잖아요. 나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왕세자가 돼서도 어머니가 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오냐오냐한 부분도 있을 테고 미안하니까 죄책감에 태어나자부터 아이를 떼놓고 일하신 어머님들이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을 수도 있고 게다 대고 왕자네요. 하니까 어찌 보면 이 왕에게는 그동안 모든 신경질을 다 받아줬으니까 신하들이 나이 많은 신하부터 나이 어린 신하까지 아주 몸에 배서 이거 뭐야 이거 제대로 해놓지 지금까지는 제대로 해놨으니까 여기 왜 이렇게 안 치워. 저는 그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무튼 또 여왕의 추도식 중에 또 해고장을 날릴 건 뭡니까? 이건 좀 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는 궁을 지금 뭐 버킹엄으로 완전히 가느냐 안 가느냐가 최종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왕세자가 살던 궁이 있고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 살던 궁이 있는데 그곳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은 병합할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동안 찰스 왕세자가 살았던 궁전의 사람들은 스텝이 무척 많잖아요. 여왕의 스텝은 뭐 거의 한 500명 정도는 459명인가 뭐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는데 이걸 합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추도식 기간 동안에 일부에게는 해고장을 날려버렸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개인 최측근 비서라든가 또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소통팀, 뭐
가정부 팀, 이런 팀들은 해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3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이 그거 금방 너무 나이가 많아서 왕이 됐으니까 물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 전문 분야에서 73세면 젊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의견을 탁탁 내놓습니다. 그런데 왕은 좀 다르죠. 왕은 그 국가의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고의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왕은 96세까지 했잖아요. 이것도 말로써 그칠지 모르고. 미국도요 80대의 연방 상원 의원이 7명이 있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빡빡한 스케줄을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나이 문제가 있고, 물론 뭐 이란이라든가 많은 독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전부 80대 남성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80이에요. 또 그 밖에는 러시아와 중국은 어머 두 사람 다 69살이네요. 생일 보면 생일이 그러니까 예, 시진핑도 블라디미르 푸틴도 69살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영국 왕실에서의 인종입니다. 윌리엄과 케이트, 이제 왕세자 부부죠. 얼마 전에 자마이카에 뭐 공식적으로 갔다 하지만 그 휴가예요, 휴가. 가니까 카퍼레이드도 옷 멋지게 입고 하고 했지만 둘이서 그 자마이카 섬 이런 데서 진 바지 입고 뭐 이렇게 그냥 휴가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반은 이해를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왜 저 사람들 저럴 수가 있어? 자마이카 사람들이 이제 막 뭐 그 왕세자 부부가 왔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좋아서 하는데 철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철창이 조금 높아서 그렇지 다른 미국이나 지금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한다고 조문객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조문객들 사이에 이번에 찰스 왕과 윌리엄 왕세자가 가서 그 사람들과 악수하고 웃고 뭐 보통 사람과 같은 표정을 짓고 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허리 정도까지는 뭐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철창이 이렇게 된,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마이카에서는 그런 아주 단단한 철봉이 아니고, 철봉으로 엮여진 게 아니고 그냥 철조망 같은 거였거든요. 가냘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얕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걸 치기는 칩니다. 치기는 치는데 이게 약한 철조망으로 높이 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더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허리까지 있는 것과 높이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보다도 전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망을 치는 거니까. 이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스텝 가운데 유색 인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인 해리 왕자가 메건 마클, 미국의 흑인 피가 섞인 와이프와 결혼을 해서 그 인종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왕실의, 또 미래의 왕실의 얼굴이기도 한 윌리엄 왕세자 부부 쪽에 유색 인종 스텝이 단 한 명이라도 들어가는 날,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중요한 스텝 가운데, 조금 중요한 스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빼고라도, 그건 영국이니까 영국이라고 치고, 근데 영국에서도 사실은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소수인종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영국인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얼굴 색깔이 유색인종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유색인종 스텝이 늘어나는 날. 이게 왕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바깥을. 영국 바깥의 장관들은 유색인종이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영국 총리도 리자 털스, T자인데 끝에 이름은 잊었어요. 라스트 네임은 리자 툴스. 아무튼 그 총리도 중요한 장관에는 백인 남자가 없잖아요. 이제 남자는 있어도 유색인종, 여자가 있어도 또 유색인종이거나 백인이거나, 왕실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점을 저는 제일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색인종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강희 씨는 인종을 너무 많이 말해. 아마 유색인종이라서 엄청나게
뭐 학대받은 그런 그 기억들이 있는가 봐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학대받고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색 인종이라 할지라도 여자인 경우에는 좀 그 차별 같은 것을 안 하잖아요. 제가 어디 무슨 백악관에서 높은 직책에서 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일하는 곳은 한인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받을 일도 없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외부에 나가도 더군다나 에이시안 여성들은 괜찮습니다. 대우가 본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백인 여성들보다도 백인 남성도 에이시안 여성들에게 더 호의적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을 만한, 사는 지역도 캘리포니아주고 로스앤젤레스와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이 있고 직장이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없지만, 그렇지만 뿌리는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유색인종이면은 그 유색인종에 대해서 다른 유색인종으로서 다른 유색인종을 아주 나쁘게 대우하지 말고, 그리고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인종으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도록 그걸 허락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건 방어를 하는 거고, 공격은 하지 말고, 인종 문제로 다른 인종을 공격하지 말고, 그 인종 문제로 내가 다른 인종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건 이제 인간의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글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 침공을 푸틴에 의한, 제가 처음부터 무척 그 애정을 갖고 팔로우업을 해왔는데,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피와 전쟁과 총과 칼이 더 싫어요. 총보다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수리남을 못 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1편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총과 칼과 전쟁 같은 것을 싫어하지만 직업적으로 뉴스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전쟁, 전략 뭐 이런 것에 관한 유명한 아주 잘된 작품들을 보고, 특히 이제 소설들을 읽죠. 삼국지는 뗐습니다.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다시 읽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봅니다. 그런 것을 전쟁 책 드라마라기보다는, 전쟁 드라마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왕의 눈물, 선덕 여왕 이런 무슨 그런 드라마 빼고는. 그런데 이 영국 왕실에 관한 게 있고 셰익스피어가 있지만, 그런 모든 그 셰익스피어의 모든 뭐 리어 왕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보아 오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팔로우한 저로서는 전쟁에 대한 예측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전세가 역전된 듯 보인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이 역전에 또 반전을 푸틴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전으로 보여집니다. 역전으로 보여지는 게, 푸틴이 가짜 투표도 연기했잖아요. 크림반도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크림반도가 그 러시아로 빼앗겨버린, 그걸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보고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도의 나란드라 모디 총리가 지금까지 인구가 많고 뭐가 많고 여러 가지가 뭐 중국과 지형적으로 뭐 엮여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 모디 총리에게 푸틴을 비난해 달라고 같은 압력을 받고도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비난하지 않아도 미국도 아무 말 못했잖아요. 바로 인도의 총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한 말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인도 총리도 그렇게 말해주길 원한 그대로입니다. 오늘날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총칼 갖고 하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무기가 우크라이나보다 많다고 그걸 군홧발로 짓밟고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다. 국제조약의 시기라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는. 누가 전쟁을 그렇게 치릅니까? 내전이 아닌 다음에야.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도 제가 이 전쟁이 역전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최대 도전이죠. 이 모스크바의 875회 생일 맞아서 막 이제 뭐 불꽃놀이하고 할 때 푸틴의 측근 가운데서 좀 용기 있는 커멘테이터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국영방송도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이런 걸 축하할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숨지고 얼마나 약해지고, 그 약해지고 다친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푸틴이 여론을 지금까지는 조작을 했지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너무 강해지면 푸틴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지 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라고도 안 했잖아요. 특수작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나가서 숨진 사람들을 애도할 때지. 무슨 모스크바가 만들어진 지 857년이 됐다고, 875번이 됐다고 생일을 축하하느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막 축하하고, 그런 척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가 잘못될 때마다 러시아에서는 국방부가 잘못됐다, 뭐 국방부가 썩어서 무기를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총사령관이 뭐를 잘못했고 이랬는데, 이젠 그것도 시기를 넘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뭐가 잘못되고 누구를 경질하고 했는데 더 이상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의 전쟁은 푸틴이 진두지휘한 전쟁입니다. 러시아군은 무적이다. 그 우크라이나는 부패와 무슨 뭐 비겁이 뭐 너무 많고, 또 나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잖아요. 푸틴은 아주 그 뛰어난 지정학적인 전략가다. 푸틴의 힘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트럼프가 많이 닮고 싶어 했었던 두려움을 퍼뜨리는 거. 그게 푸틴의 힘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그 힘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힘의 원천, 정당성이 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 자꾸만 숨져오고, 사람들이 갔더니 또 우크라이나에서 어머 러시아군이 왔어? 해방군이 왔어?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하고 반긴다고 했었는데 하나도 반기지 않고 하는 것을 러시아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이 그 모든 것이 푸틴에 대한 정당성이 점점 떨어져서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군인이 모자라는데도 징집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푸틴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정말 처음에는 미국의 정치인들도 하늘색과 노란색, 우크라이나 그 깃발 색깔, 국기의 색깔을 입으면서 지지했었잖아요. 그 깃발이 다시 몇몇 도시들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탈환한 도시에서, 러시아로부터. 필사적인 전투 끝에 있은 거예요. 7개월 동안에. 그리고 이 전투는, 전화는 미국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미국의 정보, 미국과 독일의 엄청난 미군이 직접 가진 않았지만 그러한 무기 지원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처음에는 약간씩 하다가 너무나 우크라이나가 사기도 높고 애국심도 대단하고 더군다나 지도력이 최고였죠. 세계 최고의 지도력을 지난 7개월 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점점 보내는 무기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6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고, 맨파워가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죠. 원래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한 20만 명 보냈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죠. 우크라이나가 땅도 얼마나 넓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탱크를 밀고 들어가면 저기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다 넘어오고 말 거예요. 그 전에 대통령도 넘어갔었잖아요. 또 크림반도 지역의 정치인들도 넘어오고 말 거야. 이걸 예상하고 20만 명으로 간 거죠. 지금까지 7만 명 내지 8만 명,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뭐 모스크바 575년 됐다고 잔치를 해? 이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고,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점점 그 흔들림은 우크라이나의 자신감으로 가고, 그리고 러시아가 워낙에 거짓말 바구니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가 지배하고 있다라든가, 아니 아버지 부모,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나치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 하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러시아 군들을 다 추출하기가 어렵죠. 원래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안
찐 러시안 피가 흐르고 언어도 완전히 러시안만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완전 추출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가 더 강하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방 무기로 이겼으니까 또 내년이 되면은 내년까지 가겠죠? 어떠한 게 필요한가? 우크라이나에 그것도 미리 알아서 어떠한 무기?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야지 되고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개솔린값 이것도 또 러시아의 고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처음에는 경제 제재를 별로 받지 않는 듯하고 오일이 많은데 오일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별로 이것도 푸틴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사기가 너무 충천하고 애국심이 너무 많아서 우크라이나의 무슨 그 국립 오페라단의 수석 그 발레리나가 남자가 총도 쏠 줄 모르면서 수류탄 던지는 것부터 배워서 하다가 마이오르스크 전투에서 사망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의 그 발레리나는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이니까 국가가 러시아에 잡혀 먹힌다고 하면서 발레 슈즈를 던지고 수류탄 던지기를 배웠겠죠. 낭만적이니까. 영혼으로 춤추지 않고 국립 발레단에서 춤출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기술 없으면 했겠어요? 그 무대에서 만들어낸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영혼 속에 그 같은 여러 가지 함축된 철학이 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 춤이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을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같은 본인의 확신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으로 몸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서 그분 이름이 뭐였죠? 올렉산드르 사포발 국립안무대학교도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서구는 빨리 러시아가 실패하도록 도와야지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항상 우리가 북한과의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할 때 북한 주민이 대상이 아니다. 북한 정권이 대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방 세계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조금 눈이 뜬다면은 이건 러시아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푸틴과의 전쟁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경제 짧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8월 달에 물가 인상은 조금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값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 코어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지난달에 비해서도 0.6%, 1년 전에 비해서도 6.3%가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핫 이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인상 여부인데 0.75%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1%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탑 뉴스가 될 것이고 모기지 이자율이 6%가 넘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주춤거리는 것들이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의 예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영어 표현을 잠깐만 말씀드릴 텐데 왜 맨 앞에 말씀드린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계산을 한 것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보내면 마샤스 비니어드라는 데서 너무너무 싫어할 거야. 그러면서 평소에 막 진보의 가치를 얘기하다가 위선을 떨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그것도 이상한 기이한 오산이었다. 잘못된 정치적인 계산이었다. 라는 건 증명이 됐잖아요. 거기서 너무 반기고 우리가 못해줘서 어쩌나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영어에서 뉴스에서 bizarre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B-I-A-R-R E라는 bizarr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기괴한 잘못돼도 좀 이상하게 잘못된 그런 느낌이 오시잖아요. bizarre miscalculation 잘못된 그 계산 착오 오판. 그래서 이것을 기이한 오산이다. 아마 그게 디센티스를 별로 돕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물론 지지층은 돕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제일 중요한 끝에 올라갔을 때의 선거는 지지층의 선거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아마 거의 공통점일 겁니다. 중도층.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